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아저씨의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인정 욕구에 관한 책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관심과 칭찬에 집착하는 욕망의 심리학 인정 욕구입니다. 지은이 에노모토 히로야키, 옮기니 김지선, 피카에서 펴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그 상사한테 일 잘한다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인정욕구.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어서 야, 너 공부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 들어본 적 없었어요. 빼어난 육모를 갖지도 못했으니 야, 너는 이쁘구나 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결에 무슨 일인가를 했는데 어떤 어른이 저에게 야, 너는 정말 착하구나 라는 칭찬을 해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인 거야?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 행복감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착한 아이로 거듭났어요.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착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내 삶에 꽤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욕구 없이는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거, 이거 때때로는 괴롭기까지 하죠. 이 책에서 작가는요, 그러한 인정 욕구 어떻게 없앨까 하는 거 하지 말고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방법을 바꿔서 현명하게 다루면 인정 욕구는 우리 삶에서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거라고요. 그러니 휘둘리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자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저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은 나쁜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정 욕구지만 인정 욕구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인정 욕구는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는 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우와, 잘 걷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언제 울었느냐는 듯 웃습니다. 칭찬을 들은 아이는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나서 아플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도 성장 욕구나 인정 욕구에 이끌려 걷다가 넘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와, 내가 걸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로 웃으면서 부모님을 봅니다. 철봉 거꾸로 매달리기에 성공하면 이것 좀 봐 하고 소리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학교에 혼자 남아서 철봉 거꾸로 매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지나가던 선생님께 우와, 잘하고 있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집에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인정받고자 여러 방면에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칭찬받겠다는 일념으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성적이 오르는 기쁨이나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희열이 공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다,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힘을 내기도 하죠. 사회에 나오면 또 어떤가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상사나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업무에 익숙해지면 성장 욕구가 채워주고 더 노력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얼른 한 사람 몫을 해내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업무 역량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듯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정 욕구가 꼭 필요합니다. 욕구는 채워야 하는 것.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잘못된 시선이 있습니다. 욕구에 눈이 멀다, 욕망에 굴복하다와 같은 표현이 금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욕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욕구를 억누르고 극복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욕구는 절대 나쁜 심리가 아니며 억누르지 말고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 욕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로 이 욕구가 결핍되면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한다고 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사람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병들고 쇠약해진다. 결핍에서 오는 병은 욕구를 채워주면 나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결핍이 없다. 매슬로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채워야 할 기본적인 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인정과 존중의 욕구를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 욕구 사이에는 계층 구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래층으로 갈수록 저차원적인 욕구인 동시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욕구로 봅니다.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위에 있는 욕구가 인간을 자극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인간을 부추길 뿐 이미 채워진 욕구는 더 이상 인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매슬로의 욕구 계층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접해보셨겠지요. 욕구 계층설에는 5가지 욕구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럭저럭 채워지면 가장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등장합니다. 기본적 욕구 4가지는 결핍이 인간을 부추기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는 결핍이 없어지면 꿈틀대기 시작하여 인간을 새롭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타인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기보다 먹고 살 식량을 갈구할 것이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무엇이라도 훔쳐서 배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상위 욕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매슬로의 욕구 계층설 보여드릴게요. 가장 아래가 생리적 욕구, 그 위에가 안전 욕구, 또 위에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 다음이 인정과 존중의 욕구,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가난해서 먹고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며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 쫓겨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닌 대중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화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고
친한 동료도 있다면 더는 생리적 욕구나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쫓길 필요가 없으니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테지요. 그러면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람회 입상을 목표로 하는 그림이나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즉, 오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마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기본적 욕구를 완벽하게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 욕구가 어느 정도만 채워져도 자아 실현의 욕구가 고개를 듭니다.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 자신감이 붙은 화가는 이미 기본적 욕구가 채워져 있으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영감을 마음껏 그려내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접어들면 인기를 끌어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그리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 욕구에 쫓기지는 않지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영감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 무언가를 가지고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해진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다. 이러한 욕구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반응에 흔들리는 일 없이 스스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표현하고 싶다. 감동을 전하고 싶다. 나의 능력이 어딘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애정을 쏟고 싶다. 인정해주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성숙해지고 싶다. 라는 소망은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매슬로의 욕구 계층설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라는 말 그대로 배고픔을 없애버리려는 식욕, 갈증을 해소하려는 수분 보충 욕구, 피로를 풀려는 휴식이나 수면 욕구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가 중심이 되며 성욕이나 자극의 욕구, 활동 욕구 등도 포함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생리적 욕구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배를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겠죠.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자유를 얻는 일이나 연인을 만드는 일, 자존심을 챙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위 욕구를 채우는데 번번이 실패하면 퇴행이 진행되어 하위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인정 욕구나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식욕이나 성욕에 집착하고 사로잡히는 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이렇듯 하위 욕구에 고착되면 상위 욕구가 발달하지 않으며 성장이 멈춥니다. 만약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연인이 생기면 생리적 욕구에서 해방될지 모릅니다. 일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생리적 욕구에 대한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두 번째,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안전 욕구가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안전 욕구란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안정을 원하는 욕구, 공포나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잡힌 환경을 원하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의 안정을 얻고 병, 사고, 재해, 범죄, 치안의 불안을 피하려는 것이지요. 자원이 풍부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야수 또는 폭력배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범죄에 휘말리는 일은 극히 희박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지만 전쟁이나 공황이 터지는 등 신변의 안전에 위협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사건만으로 생활의 안전과 안정이 위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낯선 투자 상품에 손을 댔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전 욕구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어느 회사나 도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사 방침을 따를 수 없어 그만두는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사의 말에 반기를 들어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려 당분간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여 저축하거나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죠. 세 번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 안전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란 친구나 연인, 배우자, 소속 집단을 원하는 욕구입니다. 메슬로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이전과는 달리 친구나 연인, 배우자, 아이가 없는 외로움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정이 넘치는 관계를 목말라 하며 가족이나 동료, 직장처럼 머물 곳이 되어주는 소속 집단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일평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옆집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직이나 내 집 마련에 따른 이사로 전학을 가거나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잦은 사회에는 고독이 만연해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기댈 곳 없음을 느끼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안정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치죠. 이렇듯 타인과의 교류나 머물 곳이 되어주는 소속 집단을 원하는 것도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기반을 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과 존중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드디어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 더 나아가 그 결과물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성, 평판, 사회적 지위 등으로 타인에게 인정 또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강인함, 성취감, 성숙함, 자존심 등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자신감을 느끼는 것, 즉 자존감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히 반응하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등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죠. 결코 평온하게 살 수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칭찬 한번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라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내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에 이끌리지만 자신감이 없으니 허세를 부려서라도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슬로의 욕구 계층설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심리 상태나 행동 패턴이 손에 잡힐 듯 와닿습니다. 주변에 한 명쯤은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제력을 잃고 충동의 노예가 됩니다.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는 노력하면 그럭저럭 채울 수 있지만 소속과 애정의 욕구나 인정과 존중의 욕구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나 자신이 소속될 집단을 찾고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처럼 인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꼭 채워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인정 욕구가 낳은 괴물이라는 말도 있듯 인정 욕구를 좋지 않은 개념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SNS가 발달하면서 자기의 과잉이 심해지고 인정 욕구를 채우는 방법에 변화가 생긴 점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블로그에 글을 쓰면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좋아요를 받고 리트윗되고 댓글이 달리면 인정 욕구가 채워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도구가 탄생하면서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이른바 자기애가 과도하게 자극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점은 주목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도 대부분 주목받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문제는 인정 욕구를 SNS로 안이하게 채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분야에서는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연습하고 긴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합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 좀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부지런히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 극복해야 인정 욕구를 채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고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겠죠.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욕구를 채우려면 꾸준히 노력하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힘을 쏟아도 경쟁자가 더 앞서 나간다면 자신이 해온 노력은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인정 욕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SNS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SNS에 문득 떠오른 생각을 끄적이거나 마음에 든 풍경이나 동물 사진, 셀카를 올려서 받은 좋아요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이한 방법이지요. 바꿔 말하면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로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다니요. 우리에게 기본적 욕구여야 할 인정 욕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건 어쩌면 이러한 이유일 겁니다. SNS로 손쉽게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된 탓에 인정 중독에 빠지고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너무너무 많아졌거든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인정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치인이나 관료의 사건 사고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어떠한 명령을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정작 업무를 지시한 상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람의 탓이라고 말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사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믿음직한 부하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 욕구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는 이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일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따돌림 당하기 싫다, 마음 안 맞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간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20대 여성 F씨는 대화 중에 친구의 말이 틀린 것 같아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지적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친구의 말을 부정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는 싫으니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도 모자라 그렇지 뭐 라며 뜻하지 않게 공감할 때도 있어 나중에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G 씨는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직원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동조하는 듯한 말만 하는 자신에게 실증이 납니다. 얼떨결에 반론하거나 설교해서 어색해지면 나와는 안 맞는 사람이라며 버림받지 않을지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동조해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할 때 속으로는 아니야, 알고 보면 좋은 애야 라고 생각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험담에 동조하듯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편을 들면 착한 척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동조해 버리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로 비치는 편이 당장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세가 몸에 배어버리자 어느새부턴가 친구, 동료, 연인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억눌러가며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억누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 인생이니까 내 의사도 중요한데 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는 싫은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몰라 난감합니다. 친구랑 있으면 즐겁긴 한데 즐거운 것 이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 무리 안에서 제 캐릭터를 저도 모르게 필사적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캐릭터라는 편리한 장치에 의존하는 한 캐릭터에 반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억눌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답지 않다며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정 욕구에 지배당하는 한 늘 상대방이 기대하는 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놀러 갈 때에도 자신의 의사는 제쳐둔 채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을 신경 쓰고 다 같이 무언가를 할 때에도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신경 쓰지요. 물론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장소나 하고자 하는 일을 억지로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기분 좋게 대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나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정작 자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억누르며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상대방이 바라는 모습대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져서 결국에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구분된다. 인정욕구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때 의식하게 되는 것이 보이는 나, 즉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나를 강하게 의식하게 되는 시기는 주로 사춘기 이후이므로 인정욕구로 괴로워하게 되는 시기도 사춘기 이후부터라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사춘기 때 자아의 눈을 뜬다는 말 또한 자아의식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보는 나가 아니라 보이는 나를 강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나를 의식한다, 나를 들여다본다 라고 하죠. 하지만 의식 주체로서의 나와 의식 대상으로서의 나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을 의식할 수 없으며 들여다보는 주체로서의 나와 들여다보는 대상으로서의 나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은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주변 사람들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그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 자신을 비추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궁금해하는 동물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성격인지, 뭐든 잘한다며 인정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지, 호감을 느낄 만한 인상인지를 어떻게든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말하자면 타인의 시선은 자신을 반영하는 모니터 카메라와 같습니다. 객관적인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인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은 거울에 비춰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준다면 기쁘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도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개선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타인의 시선에 부정적으로 비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나 가치관,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이유도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기쁘고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나를 좋게 봐주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기. 상대방을 배려하면 원만한 관계를 쌓을 수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인정 욕구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아등바등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쉽게 피로해지고 한계에 다다른 인내심이 폭발하면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배려심이 많고 민폐 끼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들은 주변 평판이 좋아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체 배려심이 많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버릇이 몸에 배어버린 유형을 자주 만날 수 있죠. 30대 여성 MC는 금세 동요하고 화내며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을 유난히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대로 안 되면 곧바로 감정적으로 변해요. 이웃이나 친척에 대한 하소연을 자주 늘어놨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매일같이 우는 소리를 했고요. 자기는 늘 모두를 위해 희생하다 보니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만 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했던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불안정했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지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끔찍이 위한다는 부모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자기 코가 석자라 제가 고민을 털어놓아도 동요만 할 뿐 도움이 되는 조언은 해주지 않았어요. 좀 더 부모 노릇을 해줬으면 해서 반항한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알기나 하냐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항상 어머니가 부담을 느끼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눈치 보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어느샌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억누르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눈치 보면서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머니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MC는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한 뒤에 이어서 얼마 전 연인과 크게 싸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발단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남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착한 척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렇게 착한 사람 연기하면서 이런저런 감정들이 쌓이니까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야. 내가 너랑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도 말이야. 매일 너의 투정을 받아주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이런 일로 말싸움까지 해야 된다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부담 주기 싫어 꾹 참아왔던 감정을 남자친구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사과한 끝에 화해할 수 있었고 이 일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MC는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미성숙했던 탓에 영유아기 애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기불안이 강하게 나타난 사례입니다. 유기불안이란 상대에게 버려지지는 않을지, 기껏 가까워졌는데 멀어지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타인에게 버림을 받다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테지만 마음속에는 잠재적으로 유기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와 친해지면 그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리지는 않을지, 이 관계가 순식간에 끝나버리지는 않을지 불안한 적은 없었는지요. 이 두려움은 유기불안에서 비롯된 심리입니다. 잠재적으로 유기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은 친한 친구나 연인이 생기면 매우 기뻐하다가도 커지는 불안에 휩싸여 친밀한 관계를 즐길 마음의 여유를 잃고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기껏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는데 되레 괴로워하는 것처럼 유기불안에 자꾸 시달리다 보면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C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어머니에게 괜한 미움만 산다는 생각에 언제나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사람을 연기해왔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어리광을 받아주는 연인에게 터뜨립니다. 긴장이 풀린 나머지 연인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을 가장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됩니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적당히 거리를 둘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까워진 후에는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유기불안에 휘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과 바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자작나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실은 이 욕구에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 올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분이 댓글을 달으셨을까, 좋아요는 몇 명이나 눌러줬나, 조회수나 구독자는 왜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거야, 뭐 이런 나무님들이 댓글로 나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잤다고, 또는 책 내용 전달이 아주 탁월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요, 이런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때때로 무척 피곤하고 또 저를 피폐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랬던 인정 욕구가 채널을 성장하게 만든 모티베이션, 동기가 됐다는 거 인정하고요. 1등 공신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매몰되지는 말아야겠어요. 욕구는 채워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리고요, 이제는 진짜로 착한 척도 안 할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나? 영상을 100단위가 넘게 만들다 보니까 왠지 했던 얘기 같은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원래 안 착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착한 행동을 하면서 그런 척을 하고 살았대요. 착한 척. 그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엔딩 음악 들으면서 싱거운 자작 아저씨는 그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cause there's so many ways that I want to carve out our names, board a last minute plane, just us two. We can chase the sun as it sets in the mountains, find luck like a bet in Greek fountains, or lay lazy in bed with your head on my chest.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Every day another I do, 'cause you know I do, I do, I do. I hope you can hear every note that my heart sings, like a choir of bells, how they all ring. Oh, can't you tell, neath the timpani swells and heartstrings, there's a place deep in our hearts where it matters. We can stay there forever and after, written in stars right above where we are.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